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권자윤입니다. 자, 우리 코스피 지수는 2,700포인트 목전에 두고 미끄러졌습니다. 외국인 기관 매도 속에 오늘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더욱더 확대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만큼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그 고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준비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투자 정보 많이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장 복귀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리플레이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잭슨 홀 미팅도 예정돼 있죠. 해리스와 파월의 입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에 따라서 우리 국내 증시도 영향이 있을 듯합니다. 이번 주에는 구체적인 지표 발표 일정은 부재한 가운데 이런 굵직굵직한 이벤트들 많은 만큼 미국 증시 움직임과 함께 우리 국내 증시 움직임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특징적이었던 섹터 리뷰 보면서 내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정말 코로나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코로나 치료제부터 마스크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들까지 강세 움직임 보였는데요. 오늘은 교육 관련주부터 비대면 의료 관련주들까지 들썩였습니다. 오늘 특히나 나노엔텍 같은 종목이 20%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라이프 시멘틱스, 인성정보도 오랜만에 두 자릿수대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잠시 후에 이 섹터별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유가 관련주들은 오늘 급락한 종목이 참 많았습니다. 미국 블링컨 장관이 이스라엘에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휴전 협상이 나올 가능성 대두되면서 오늘 유가 관련주 일제히 무너졌습니다. 흥구석유가 8% 넘는 급락세,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도 오늘 7%대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반면 오늘 밸류업 관련주들은 강했습니다. 다음 달에 밸류업 지수가 발표되고요. ETF도 발표될 예정인데요. 오늘 하나손해보험이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거의 7% 가까이 올랐고요. 삼성생명은 주주 환원율을 50% 가까이 올린다라는 발표 속에 오늘 5% 넘는 강세 움직임 보였습니다. 동양생명도 오늘 5% 넘게 오르면서 밸류업 관련주들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섹터별 움직임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성웅 차장 그리고 김덕호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그럼 좀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들이 엠폭스 테마까지 붙으면서 연일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성웅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런 비대면 그리고 교육 관련주들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코로나, 엠폭스 관련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언제까지 이어질 거다라고 보세요? 우선은 뭐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는 부분은 저도 이제 부정적인 좀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과거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상한가도 크게 가고 급등세를 보였던 기업으로 좀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그때랑은 상황이 틀리죠. 왜냐면은 그때 이제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는 뭐 진단키트나 뭐 치료제 거의 뭐 이 전 세계적으로 없던 상품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익성과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그 시기 때는 투자할 만한 매력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만큼의 시장에 대한 파이가 커지는 부분은 제한적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는 코로나도 그렇고 엠폭스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지금 주가 상승은 테마적인 분위기로 좀 이어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코로나 확산되면서 정부 쪽에서도 뭐 진단키트나 여러 어떤 대책이 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에 확진자 수도 좀 얘기를 하고 이 지원 대책이나 정부 정책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상승 여력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은 그 큰 어떤 리스크를 좀 가져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코로나 시작했을 때 뭐 진단키트 쪽에서만
그나마 좀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잡히는 부분이 눈이 좀 확인이 됐지만 그 전에 그 다른 이 파급되는 섹터만 봤을 때도 실적으로 잡히는 부분은 거의 전무후무한 모습이었다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이 어떤 성장성과 실적을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건 정말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약간의 좀 주도주도 좀 제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테마 쪽으로의 자금이 좀 강하게 몰리는 부분이 또 있어서 이 코로나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보유 관점은 좀 삼가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차장님께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해보자라고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김덕호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계속 뭐 테마주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들어가지 말 걸 하셨던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게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뭐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본다면 뭐 음압병실 관련주, 알코올 관련주들까지 또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았잖아요. 오늘도 뭐 비대면 관련주, 교육 관련주들이 올라서 다음 순환매는 어디일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김덕호 대표님 의견 어떠실까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주제를 조금만 더 뜨겁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 일단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좀 재밌는 기사가 나왔는데 올해 초 1월에 이제 발표가 된 자료에 따르면은 바이오 아카이브라는 학술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학술지 사이트는 피어 동료 결과를 올리는 사이트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논문에 어떤 논문이 올라왔느냐? 중국이 2017년도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천산갑으로부터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를 취득을 했는데 이 바이러스를 이제 살상 무기화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쥐 4마리에게 투입을 하자 8일 만에 이 쥐가 모두 죽었다라는 결과가 있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당시 참여했던 기관들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뭐 PLA 그러니까 이제 인민해방군 관련 이제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돼 있다시피 하다 보니까 뭐 악의적이다라고 중국에서는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주목을 볼 때는 그럼 우리가 결국 핵심은 확진자는 지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입원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의 물량이 지금 조기에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늘었다는 얘기가 당장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예전처럼 우리가 코로나 확진되고 뭐 며칠 만에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했다더라 이런 이슈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려 이제 6주 만에 그러니까 22배의 중환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 말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6주 전에는 그럼 코로나 관련 이슈가 거의 다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당연히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있다면 지금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다들 지금 집안에 있어요. 물론 이번에 이제 파리 올림픽 때문에 뭐 해외로 나가셨던 분들이 뭐 또 원숭이 두창 걸려왔다더라 뭐 이런 이슈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는 범위가 이 건물 안에 폐쇄적인 공간에 여러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 한 명이 걸리게 되면은 우리가 뭐 주기적으로 좀 환기를 시켜준다던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사실 사무실 지금 창문 다 닫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뭐 여기 당장 스튜디오도 다 지금 폐쇄가 되어 있죠. 뭐 누군가가 뭐 여기서 코로나가 확진됐다. 그러면 다 옮겨가는 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하실 거는 코로나 관련주에 대한 매매의 전략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에 이 종목을 더 사서 비중을 높여서 코로나 수혜주로 내가 지금까지 손실난 거를 다 메우겠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아까 이성우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위험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대응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 지금처럼 이제 뭐 30%, 20%씩 계속 올라갈 때는 이때마다 이제 비중 자체를 줄여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코로나가 완벽하게 종결된 상황은 또 아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만일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이오 아카이브에 나왔던 이 논문처럼 실제로 우리나라에 갑작스럽게 뭐 사망자가 막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다. 이러면 이제 논란이 되겠죠. 엠폭스 같은 경우도 지금 논란되는 게 이겁니다. 2022년도에 이제 만연했었던 엠폭스 같은 경우에는 동성연애 혹은 양성의 성향을 띠고 있는 남성들 대상으로 뭐 확진이 많았어요. 10만 명 정도 확진이 됐었는데 실제 치사율은 1%도 채 안 됩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은 여성, 아동까지 포함되어 있고 사망률이 꽤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부랴부랴 지금 WHO에서도 비상사태를 선포한 거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엠폭스를 보는 것과 코로나를 보는 것과 이거 지금 두 가지 상황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국내에 지금 퍼져 있는 게 이 코로나도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늘어났고 엠폭스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에 지금 유입이 됐다라는 이제 공포심 때문에 지금 시장이 딱히 갈 곳은 없다 보니까 테마성으로 많이 쏠림 현상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뭐 지금 교육주 혹은 뭐 원격 뭐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재택근무 관련주 이렇게 올라갔다?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요. 뭐 애니 능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주가는 종가 기준 25%지만 이 주가가 발동하게 된 게 11시 30분 전까지는 사실 큰 상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부터 거래가 몰리기 시작하면서 많은 매수가 이제 손바뀜이 좀 일어났다는 걸 봤을 때는 조금 이런 테마는 테마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큰 금액을 베팅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지금 내가 해지 전략이다. 정말로 이게 리스크가 커졌을 때에 대해서 수익이 난다면 땡큐지만 만일 이 부분들이 또 소멸이 빨리 돼버린다면 그만큼 손실폭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코로나 관련주라든가 일단 진단키트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해지 전략으로 해서 뭐 비중을 5% 미만으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대신 이제 만약 지금 쥐고 계셨던 분들이 지금 수익이 잘 났다. 이건 어떻게 되냐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계속 상승이 계속 10%, 20%씩 올라갈 때마다 뭐 그만큼 이제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비중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때마다 비중을 원비중으로 계속 차익 매물을 내놓으시면은 저는 올라갔을 때는 오히려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고 계실 테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확보해 놓은 현금이 있기 때문에 다시 다른 종목이나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역시나 보유자의 영역이다. 오히려 수익 났을 때 비중을 좀 줄여보자라는 의견까지 남겨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유가 관련주들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오늘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가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블링컨 장관이 이스라엘로 향했다라고 합니다. 휴전협상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성욱 차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유가가 어느덧 한 75달러 선 아래로 내려왔더라고요. 유가 관련주도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는데 관련주들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뭐 지정적 리스크 부분을 예상하면서 투자하는 거는 정말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 5월이었죠. 이란과 이스라엘 쪽에서도 그때 다시 한번 좀 화해 무드가 나와주면서 유가가 좀 하락했었던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제 이쪽에서의 중동에서의 어떤 미사일이나 또 이제 뭐 수장들의 어떤 사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유가가 오르는 폭을 우선 그 이슈에 의한 이 원유 가격에 대한 부분이 등락을 기록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관련주들의 매매 전략 패턴 같은 경우에도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기에도 굉장히 힘든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유가에 대한 하락에 대한 뭐 수혜주, 그전엔 유가 상승에 대한 어떤 수혜주로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졌던 상태에서 유가 하락에 의한 수혜주는 약간 좀 소외됐던 경향 분명히 좀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 상승 때문에 주가 좀 많이 떨어졌었던 섹터에 대한 관심을 좀 갖는다고 한다면은 역시 가장 큰 수혜주는 역시 항공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담보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항공주 안에서도 이 항공주 몇 년 동안 계속 소외됐었죠. 근데 항공주 안에서도 그나마 좀 탑픽을 고른다고 한다면은 이 LCC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적극적 매수를 하기에는 재무 상태도 그렇고 또 이제 LCC 업체들 간의 통합 뭐 이런 부분에 이슈가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해외 쪽으로 여행을 가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LCC 업체들 같은 경우에 경쟁 구도가 있고 뭐 치킨 게임으로 약간 제살 깎아먹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LCC 업체들을 매수하는 전략보다도 그나마 항공주 안에서도 이 여객뿐만 아니라 이 산업 쪽, 그러니까 화물 쪽에서의 운송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받쳐주고 있는 이 큰 업체들,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매수 관점을 좀 유지하는 부분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가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는데 항공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여러 가지 살펴볼 게 굉장히 많죠. 유가도 그렇지만은 환율도 그렇고 또 리스 비용 이런 것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제 그 매크로 지표를 많이 봐야 되는데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뭐 달러가 좀 약세 그리고 유가 하락에 대한 여러 가지 분위기로 보고 또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던 걸 감안한다면은 그나마 좀 항공주 안에서 좀 대한항공을 좀 공략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유튜브 채팅창에서 대한항공 어쩌나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분 계시는데요. 오히려 유가 하락 수혜주로 항공주 접근해 보는 방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럼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원자재 시장 분위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유가 같은 경우에 큰 폭으로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경기 둔화 신호다라고 봐도 될지 대표님 의견 어떠세요? 자, 일단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중동 위기로 해서 유가가 빠졌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죠. 중동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유가가 잘 갔었는데 지금은 중동 위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진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유가가 떨어진다라는 부분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건 지금 시장은 이 유가가 결국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이 막히는 거에 대해서도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유가가 비싸다라고 베팅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럼 그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규명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근에 IEA, 그러니까 국제에너지협회에서 마찬가지로 유가 관련 전망을 제시를 한 게 있어요.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는 유가가 과잉 공급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지금 중동 지역의 갈등보다는 지금 현재 중국의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유류 소비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오펙 플러스랑 IEA랑 주체가 다릅니다. IEA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석유 수입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가입이 돼 있어요. 선진국들. 그래서 뭐 미국, 일본, 유럽 이런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러시아도 있고 중동이 대부분이 사실 중동이 많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양측에서 제시하는 보고서의 전망치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각각 가입 국가를 회원 국가들의 중심의 어떤 이슈들을 더 중점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IEA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도 당장에 남미 지역에서 증산 돌리면 된다.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오펙에서 감산을 연장해줘야지만이 중국이 만약에 부진한 형태로 유류 소비가 낮아지지 않다 하더라도 유가가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지금 베팅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뭐 S-오일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빠졌어요. 사실 S-오일이 주가가 오늘 3% 가까이 빠졌는데 이렇게 빠지기가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류가 빠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경기가 어느 정도 부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즉 아무리 유가가 오르내리는 변동보다도 실제로 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대한 마진율이 떨어진다라고 판단된다면은 기업 가치가 훼손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유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지금 지금 이제 미국 백악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장관들이 지금 들이닥쳐서 이거 빨리 협상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협상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동 지역 내에서의 갈등은 계속 주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금값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이 1년 전부터 계속 금을 최대로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경기 부진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리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부동산 경기 박살나기 시작할 거고요. 더불어서 외국인 투자가 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중국이란 나라는 이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 신규 투자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할 수 있는 거는 양적 완화를 오히려 더 발휘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중국과 미국 간에서의 금리 인하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그러면 미국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관세 보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해지하기 위해서 중국은 이전부터 금을 계속 모아놓은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금값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목할 때는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이벤트는 있다. 하지만 이게 금리 인하가 B컷이 되지 않는 이상 여기서 금값이 정말 폭등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일종의 해지 전략으로 지금 수요가 몰린 거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경기도나 신호가 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려면은 금도 사실은 잠깐은 상승하지만 결국 이런 경기 둔화 이어서 침체까지 오게 되면 금값도 후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 관련주로 엘컴텍이라든지 아니면 고려아연 이런 기업들이 거론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주가가 못 가는 원인도 마찬가지고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이 조정 장세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금리 인하 자체를 고려를 하신다면 당연히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시면서 방어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대선 이전까지에 대해서의 공격적인 성장세를 주목하신다라고 보면은 지금 오히려 반도체라든가 좀 저평가됐던, 그러니까 오히려 기존의 프리미엄을 많이 밸류를 반납을 했던 섹터들을 주목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가 관련 그리고 금 관련된 내용들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럼 섹터 내에서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됐던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이성욱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뭐 실적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 오늘 이 조정의 이유가 뭘까요, 차장님? 우선 이제 앞서서 이제 유가와 이 한국가스공사의 주가는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확인됐었지만 이제 양의 관계를 좀 갖고 있었거든요. 반대로 이제 유가 떨어졌을 때 이 한국가스공사의 주가도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오늘도 그 영향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국제유가 상승했을 때 뭐 천연가스나 다른 자원들의 가치, 대체 수요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도 유가와 비례하는 모습이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한국가스공사는 떨어졌을 때 좀 사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전에는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매출액이나 이쪽에서의 포커싱이 맞춰졌지만, 하지만 당기순이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구조가 좀 순이익에 흑자 전환하는 부분이 계속 답보 상태였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상반기 때 확인됐지만은 뭐 미수금이나 또 이제 일회성 비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좀 경감이 되면서 이 순이익에 대한 부분이 지금 흑자로 돌아서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좀 주가에 대한 이 상승이 더욱 더 이어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오늘 오히려 좀 떨어졌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이 이익이 많이 나니까 이제 전기세나 가스비나 이런 부분을 안 올릴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지금 제 가스공사도 그렇고 이 한국전력도 그렇고 이 이자 부분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반기 때에 이 가스비나 이 전기세에 대한 상승에 대한 올리는 부분은 저는 이제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이 순이익 폭이 하반기 때는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스공사에 대한 매수 관점을 들어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유가에 의한 한국가스공사도 역시 중동 쪽에서의 지정적 리스크의 수혜주라고 좀 평가를 하지만 이 부분은 또 예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보다도 저는 오히려 하반기 때의 이 전기요금 또 가스비 이 부분 쪽에서의 인상 가능성에 대한 포커싱을 맞추면서 매수 관점을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내일 대왕고래 관련해서 이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어떤 내용 나올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후장 들어서 낙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 보여줬어요. 그래도 조금 다시 반등을 해주긴 했는데 일본은행 쪽에서 계속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시장이 좀 밀린 건지 오후장 들어서 하락한 이유 김덕호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일본은행 관련해서 이슈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사실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NK트레이드 청산이 되고 나서 이제 일본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냐면 너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오히려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가 종료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해외에 있는 투자 자산들에 대한 매각도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당연히 일본 시장 내에서의 투자 자산도 매각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자금들이 이제 채권 쪽으로 많이 이전을 하게 된다는 건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각국에서 있는 많은 채권 금리가 사실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왜? 금리 인하 자체가 지금 베팅이 되고 있다 보니까 미국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5%까지 도달했던 게 지금 4%까지 많이 지금 밀린 상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을 하실 때 코스피가 빠진 게 비단 일본 때문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일본 장 시작할 때부터 우리나라 코스피가 계속 쭉 빠져야 됩니다. 근데 그건 아니었죠. 오히려 지금 장 초반에, 그러니까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9시 25분까지는 그래도 2,700선을 거의 턱 밑에 놔둔 상태에서 주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히려 이걸 봤을 때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에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진행이 되고 나면서 자금들이 이미 확보가 된 상태였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전략을 좀 세분하게 조정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하반기 전략도 당연히 있겠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이 복잡하고, 더불어서 지금 중동 내에서도 리스크 관리가 사실 잘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관들이나 어떤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전략을 좀 많이 바꿨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의 변경 시점이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매수세가 몰린 게 이제 장 막판에 이제 몰렸다라는 점을 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조금 하락이 오늘 시장에서 좀 나왔기 때문에 아쉬운 감은 있지만 우리가 오늘 시장만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하락장이 된다라고 판단하기는 너무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그래도 단기적인 매매를 위해서 좀 접근하셨던 분들은 좀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뭐 2,700 이상의 800선까지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일본 측에서의 어떤 이런 발언들이 조금 제한적으로 나오는 게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오늘 이제 한국은행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호적인 발언이 좀 나온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더 주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 전까지는 조금 구설수는 많겠지만 우리가 이 증시를 너무 험난하게 판단하실 필요는 아니다라고 요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시 뭐 엔화가 강세를 보여서 뭐 엔캐리 청산에 대한 공포가 다시 한번 불거지는 거 아닌가 많은 투자자분들 굉장히 우려스러우셨을 텐데요. 지금 시점은 추가 하락의 시작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이야기, 섹터별 이야기 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